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모이는 역함수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혹시라도 영상 녹화된 거를 중간부터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은 이 책입니다.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 강의라는 책이고요. 혹시 교양 수학책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저자의 이름을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언 스튜어트라는 책 많이 쓰신 분이죠. 네, 이분께서 쓰신 수학사 강의라는 책을 저희가 지금 읽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 번째 모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기보다는 오늘은 여기 7장에 나오는 수의 패턴, 정수론의 기원부터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본다기보다는 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그렇듯이 처음에는 근황 토크를 조금 하면서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명절에 책은 안 읽었습니다. 먹기만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명절이 그렇게 오래 가 있질 않았어서 뭘 많이 먹진 않았는데, 뭐랄까, 평소에는 이렇게 막 대놓고 놀면은 그런 좀 죄책감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가 명절이랑 연휴에는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때까지는 그래도 나에게 좀 휴식을 주자. 어차피 다음 주 되면 또 바쁠 텐데. 라는 생각으로 그런 내 스스로를 약간 좀 스스로를 어떤 면에서는 기만을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편하게 지냈다가 이제 주중이 되니까 갑자기 또 바빠지더라고요. 뭐 항상 그렇듯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근황 토크 시간이므로 그냥 자유롭게 스몰톡 내지는 치챗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 바로 연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았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가 약간의 후유증이 좀 있었어가지고, 약간 좀 시름시름 좀 앓으면서 연휴를 보내버려서, 논 것도 아니고, 뭐 그동안 못한 거를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연휴를 보내버린? 그래서 약간 허무한 그런 연휴를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좀 막상 보내고 나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 버리기에, 황금 같은 이 시간을 이렇게 버리다니 하면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몸이 아픈데 뭐. 해서 그렇게 전 연휴를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는 있겠는데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신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아니다. 그건 백신 때문에 아니다. 막 그런 얘기가 아직도 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팩트 체크가 필요하긴 한데 얼마 전에 어디서 그 백신이 그러니까 특정 조건에서는 뭐 단백질 관련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다는 소식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그것만 보고 제가 뭐 백신이 위험하다 아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직은 그냥 중립 기어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제가 조금 얘기를 곁들여서 하자면 백신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고요, 확실히. 근데 그게 모든 백신에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백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백신 자체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기억엔 가다실 아시죠? 가다실 그 자궁경부암 주사 그거를 특정 회사에서 제조한 걸 맞으면은 급성 자살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거기
그 제조 과정에서 그게 알루미늄인가 뭔가 들어가고 뭐 그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타미플루 아시죠? 타미플루. 타미플루는 계란 단백질 가지고 배양을 하는 거라서 그 계란 알러지 있으면 못 맞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입증된 그런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백신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저기 뭐야 NEJM이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임팩트 팩터 같은 거 다 들어보셨을 텐데 임팩트 팩터가 190점이 되는 저널이 있거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저널인데 그 저널에 코로나 백신 처음 화이자에서 만들고 시험했을 때는 부작용 없다고 나왔었고 그 시비어 사이드 이펙트 없다고 나왔었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 들어보면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막, 나 코로나 백신 한 달 전에 맞았는데 2주 전에 폐암 진단 받았으니까 폐암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흡연을 한 20년 한 사람인데 그래서 뭐 췌장암, 뭐 뇌종양 막 이런 게 막 1, 2주 만에 생겼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시간적 그 선후관계를 가지고 인과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세간에 떠도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하긴 부작용이 코로나는 없는 일단 경우는 잘 없죠.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냥 안 걸리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걸렸을 때 너무 아팠어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그전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그 위기 의식이 전혀 없었는데 한 번 그때 변이였던 것 같아요. 변이를 한 번 걸렸는데 한 2주 정도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진짜 사경을 헤매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마스크와 손소독과 모든 것을 좀 더 신경 쓰게 되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의 순기능은 모두가 개인 보건과 위생에 대해서 되게 투철한 의식을 갖게 된 게 유일한 순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얘기를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이 시간에? 네. 코로나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썰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정식 뭐 학계의 정식 입장은 아니고 그냥 그 코로나를 많이 보시는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코로나가 이제 50세 노인한테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50세 미만의 환자 중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그러니까 젊은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코로나가 심각한 사람들이 특징을 다 보면 다 비만이래요. 거의 다 어, 비만이래요. 그래서 비만이 어 그 지방세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 많은 호흡기 연구를 하시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들어보셨죠? 가습기 살균제도 피해자들이 거의 다 비만이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비만 관련해서 K7인가 뭐 그런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게 아마 폐를 망가뜨리는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저도 뭐 들은 얘기입니다. 음,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살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뭐 살은 아주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밀가루를 끊으면서 살이 조금 더 빠졌거든요. 이번에 집에 갔더니 되게 큰일 난 것처럼 보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저를.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보기 싫다. 이제 더 빼지 마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구나. 보기 싫을 수도 있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활의 루틴이 좀 일정해야 이게 체중 관리도 건강 관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체중이 한 1년 사이에 많이 늘었는데 요즘 좀 밤낮 생활이 좀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야식도 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 우리나라 공중파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우스갯소리예요. 공식적으로 나오는 먹방 탑2가 있는데 하나가 한국인의 밥상이고 하나가 생로병사의 비밀이라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맛있게 드신대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생로 먹방의 비밀이라고 사람들이 편집을 해서 올린 게 있어요. 그 특히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삼겹살을 거의 거의 매일 드시고 한 번 드실 때마다 꽤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그 말도 되게 구수하게 잘하세요. 그분 삼겹살 드시는 거 보면 이거는 건강해지려고 왔는데 삼겹살 먹으러 온 것 같다고 약간 그런 얘기를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 오늘은 조금 시간을 좀 가급적이면 한 시간을 많이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어서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장인데요. 7장이 정수론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자연수였나? 정수가 그 신이 만든 수이고 나머지는 인간이 만든 수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표현하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죠. 특징과 독특한 색깔이랄까? 그런 좀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 같아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은 뭐 수직선 위에 있는 실수는 전부 다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빈틈이 없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정수나 자연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정수론에서 가장 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고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소수에 대한 얘기죠. 소수는 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뭐 약수가 1과 자신밖에 없는 수.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2, 3, 5, 7 이런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소수가 무한하다라는 것이 유클리드였나요? 증명한 게? 유클리드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맞네요. 유클리드가 기원전 기원전 300년 BC 3세기 정도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입시 200년 BC 2세기인가 3세기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클리드가 그냥 단순히 유명한이라는 단어만으로 조금 부족한 수학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하학 그의 틀을 만들고 정확히는 그러니까 기하학만의 틀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수학을 체계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그런 논증 체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책에 보면은 이 책에서는 유클리드보다 아르키메데스를 더 그 훌륭한 수학자로 묘사를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음,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클리드보다 아르키메데스가 더 위대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클리드도 아르키메데스에 뒤지지 않는 그런 업적을 가진 수학자로 보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 사실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유사소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소수는 아니지만 소수처럼 뭐랄까 소수 체계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 어떤 수들을 모아서 유사소수라고 만들어 놨는데 요 글상자로 돼 있는 여기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소인수 분해의 유일성이 명백하지 않다는 걸 이러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조금 갸웃했어요. 이 소수가 아닌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어떤 면에서 소인수 분해의 유일성이 자명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지 그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가기는 했습니다. 아, 사실 저는 7장을 읽으면서 살짝 머리가 녹는 기분을 느껴가지고 그냥 정서론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아직 되게 너무 낯설거든요. 사실 일단은 되게 간단해 보이고 유명한 정리들이 많지만 저는 제 손으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저는 되게 어려운 수식보다도 훨씬 더 외계어처럼 보였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게 되게 왜 수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파고드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좀 여기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막 이런 거, 유사소수 이런 개념 나오는데 조금 반가웠던 느낌이 들었던 거는 저는 사실 수학으로 된 소설 같은 거 읽는 것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그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되게 좀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은 그 일본 소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 정수론을 연구하는 수학자예요. 그 사람이 이제 되게 자신의 감정 같은 것들을 정서론에 나오는 표현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이런 정수라는 대상을 가지고 또 되게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읽고 있는 수학서 책을 읽으면서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습니다. 막 거기 보면 막 쌍둥이 소수랑 우회수 막 이런 거 이제 서로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합이 상대 숫자가 나오는 짝이 되는 숫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부분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조금 더 재밌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좀 읽어봤습니다. 비슷한 책이 있는데, 골드바우 추측. 골드바우 추측 저거 맞나요? 이미, 그러니까, 어,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거 맞죠? 골드바우 추측이. 페트로스 삼촌과 골드바우 추측인가? 그것도 소설이거든요. 소설인데, 저 읽었는데, 나름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그런 픽션은 왜 다들 수학을 잘하면서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될까요? 그것도 그렇고, 박사가 상한 소식도 그렇고, 많은 내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수론 문제들이 약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쉬우나 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렇게 묘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표현을 했, 제가 그 표현을 처음 들었던 거는 아마 그 박부성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부산대학교에 계셨던 그 수학과인지 수학교육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께서 예전에 그러니까 아마도 아직 그 박사과정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블로그를 큰 걸 좀 운영을 하셨었어요. 2000년대 얘기예요. 그때 그 본인 홈페이지에다가 수학 퍼즐을 엄청 많이 올리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진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 정수론 문제들이 몇 개 올리면서 그런 글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론에 좀 유명한 수학자가 한 분이 있는데 폴 에어디시라고 혹시 수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 그러니까 아, 학예하신 지 한 20년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20년 좀 더 되셨을려나? 아무튼 그분이 되게 특이한 분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 폴 에어디시의 생애를 쓴 책도 있습니다.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 겁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요 모임 조직할 때 한번 올렸던 책이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얘기 나오잖아요. 소수가 무한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폴 에어디 씨가 이런 거를 했대요. 되게 멋있는 증명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멋있다는 거는 복잡해서 멋있다는 게 아니라 단순해서 멋있는 그런 증명을 보면은, 이 증명은 하늘, 만약에 멋있는 증명만 골라놓은 하늘의 책이 있다면 그 책에 들어가 있을 법한 증명이다. 라고 해서 하늘책의 증명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책을 아마 기획을 하시던 도중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된 거를 동료 수학자들이 모아서 그런 증명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낸 게 실제로 있어요. 하늘책의 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소수가 무한하다는 것에 대한 7가지 증명법들이 나오거든요. 그 분야가 다 달라요.
물론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 책에 나오는 그 증명을 이용하지만 대수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있었고 뭐 조합론으로 증명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되게 다양하게 증명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로는 그 에어디시가 네네. 에어디시가 그 저기 그 손자랑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톱 깨물면서 뭐 수학 문제를 이렇게 같이 풀고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아, 그런가요? 사람이죠. 어, 어떤 전, 사진인지 아실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거 그 모르겠습니다. 호랭이가 테렌스 타워고요. 네. 아, 그게 제가 화면 공유 잠시 하면은 네네. 이 사진입니다. 화면 공유 비활성된 제가 링크 네네네. 제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하시면 됩니다. 저 몰랐어요. 그런 게 제가 있었구나. 화면 공유 안 돼서 그냥 그 구글에 타워 에어디시라고 치면은 다 나오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테렌스 아, 타워랑 폴 에어디시랑 네. 같이 그 하고 있는. 음, 화면 공유를 제가 하면 되죠. 그러면, 네네네. 그 잠깐만. 사진 보면 아마 언젠가 뭐 봤던 사진이실 거예요. 다. 아, 이 사진이 그 사진이군요. 네, 화면 테렌스 타워. 공유를, 그 이제 네네, 그 말씀하십시오. 이제 둘이 저는 그냥 이제 이 사진 봤을 때 야 할아버지랑 손자인가 보다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 저기랑 타오랑 어떻게 둘이 인연이 있나 봐요. 아 너무 사진이 너무 멋있어. 음, 그러네요. 아, 몰랐습니다. 이 사진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게 테렌스 타워이지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음, 또 이렇게 세대가 이어지는군요. 그 하늘책이라는 표현을 되게 자주 써요. 이 사람 책에서도 네. 그 책 아니면 뭐 하늘책 이러면서 그 책, 영어로는 더북인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증명은 그 책에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처음이라는 뜻으로. 아무튼, 그, 이분의 그 생애를 들어보고 글 같은 거 읽어보고 하면은, 뭐랄까, 평생 결혼을 안 하셨어요, 이분이. 결혼 안 하고, 그냥 집도 없었어요, 평생. 집도 없었고, 그냥 평생 여행만 다니다가, 다니면서 사셨던 그런 분인데, 그냥 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갑자기 누가 문 똑똑하길래 문 열어보니까, 이 에어디씨가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와 있어가지고, 지금 잘 됐다. 집에 있으니까 잘 됐다. 지금 나랑 좀 같이 풀어볼 문제가 있다. 약간 이렇게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동료 수학자랑 같이 문제 풀고 연휴 끝나면은 다시 또 다른 데 여행 나가고 약간 그렇게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평생 동심으로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책을 같이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선생님께서 그 수학을 좋아하는 주인공들이 왜 하나같이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묘사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깊게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넓게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데 수학은 그중에서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외의 것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집중해서 깊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좀 전에 타워 사진을 보니까 그 테렌스 타워가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잖아요. 근데 분야가 남들은 하나 하기도 힘든 거를 막 한두 두세 개씩 막 하니까 저 사람은 그럼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도대체 얼마나 깊고 넓은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채널지기님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수학을 위대한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는이었나?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이었나?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
딥 띵킹이랑 또 하나는 킵 띵킹이라고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저도 좀 약간 그런 걸 언제 느끼냐면 제 스스로에게 이런 표현을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요즘 그 직문수 한다고 직문수에서 제가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직문수에서 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그래도 조금은 더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이 직문수 팟캐스트 시간에도 뭔가 할 얘기가 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요즘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선형대소학에서 내적 관련된 것인데 이 내적이 이해가 안 돼서 저는 한 2, 3주 동안 계속 자려고 누워서 그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은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적이 무엇일까? 공간에 내적이 주어진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 좌표와 벡터는 어떻게 다른 걸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 하루 중에 특히 그런 식으로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직전이고 다른 하나는 샤워할 때거든요. 샤워할 때 이제 물을 맞으면서 이렇게 눈을 멍하니 뜨고 있으면 앞에 욕실 타일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욕실 타일 보면서 아, 그래. 저게 좌표라면은 저기에다가 내적을 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막 그런 생각하고 Y축이 0,1이 아니라 1,1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공간에다가 내가 내적을 어떻게 조할까? 그런 생각 한 2, 3주 동안 계속 했거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서 제가 그저께였나요? 그저께 슬랙에다가 올린 그게 나온 거였어요.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을 한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깊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계속 생각하는 거. 약간 그게 가능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수학자들은 대부분 수학의 한 획을 그은 천재들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천재들의 결과물이 나오기 중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범죄로서의 수학자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수학을 해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다 하나 더 하면 무수한 노가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저도 요즘에 진계수 하는데 진계수도 요즘 내적했거든요. 내적이랑 막 선형대수의 널스페이스, 막 로우스페이스 이런 거 하느라고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딥싱킹이랑 킵싱킹으로 또 해결이 안 돼서 킵 트라잉 계속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주랑 이번 주 내적이랑 그걸 하고 있는데 손계산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자고 일어나면 그게 소화가 돼 있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때 하고 있을 때 당시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게 안 되는데 자고 일어나서 다시 보니까 조금 낫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노가다와 휴식, 노가다 후 휴식을 통해서 뇌가 나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뇌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프로세싱 되는 시간이 있으면 조금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 리만도 그랬다면서요. 리만이 되게 천재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사후에 리만 유품 중에 엄청난 연습장들이 음, 발견돼가지고 음. 그게 막 순간에 그게 아니었다. 막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쩌면 그 계산과 노가다도 꽤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게 실제로 어, 계산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산은 그냥 하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굳이 어떤 논문이라는 결과물에 쓰지 않아도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에 계산을 싣는 거는 약간 지면 낭비. 중요한 건 계산 결과가 아니라, 계산 과정이 아니라 그 계산의 결과, 그다음에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계산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있잖아요. 사실 그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리만 때에도 있었던 거죠, 이미.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 좌표 평면을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뭔가 거기에서 뭐 함수도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좌표 평면에 나온 게 데카르트가 뭐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좌표 평면, 그다음에 복소수를 또 좌표 평면에 그리는 것 그런 식으로
어떤 수를 다루는 것, 그 다음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도형을 이용하고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수학자도 많았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어, 오히려 아이디어를 더 제한한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의견을 냈던 사람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저희 조금, 책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나요? 그 그랬나요? 어떤 내가 중간에 읽다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 뭐였더라? 그 무슨 증명을 쓰는데 이 첫 문장이 이 책에는 도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딱 아, 적어놓고 썼던 네, 예, 네, 네. 어딘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챕터 그걸 보면서 9? 챕터 9의 마지막인가? 어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어딘가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저도 예, 기억합니다. 그 부분. 네, 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찾았다. 찾았어요. 어디냐면은, 라그랑주가 쓴 해석 역학이라는 아 책에, 맞다 맞다. 이 책에는 도형이 나오지 않는다. 음, 내가 설명한 방법들은 작도라든가 기하학적 내지 역학적 논증이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정규 과정에 따르는 대수적 연산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대단. 틀린 말은 아니긴 하는데, 어, 요즘 직문수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들이거든요. 대수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이걸 기하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예. 이건 그냥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그냥 넘기는 것들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만 해도 나는 신박한 방법으로 증명했지만 지면이 부족하여 남기지 않았다는 메모 하나로 도대체 몇백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하면 참 뭐 그게 뭐 옳은 증명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근데 혹시 또 모르죠. 진짜 아름다운 증명을 했을지도 모르니까. 수학 역사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큰 떡밥이었죠. 500년짜리 떡밥이었으니까. 근데 저도 많은 글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페르마가 제대로 된 증명을 찾지는 못했을 거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진실은 저 너머에 있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쨌든 정수론 얘기를 하면은 그 그래서 어디다가 쓸 거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암호랑 보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보안 체계, 그다음에 뭐 RSA 이런 거 나오는데 RSA는 솔직히 저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는 못했고 대신 그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제곱수? 그러니까 제곱수를 그 모듈 연산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수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라는 이 얘기가 나올 때 딱 떠오른 게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 뭐 시간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난수를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난수라는 처음 듣습니다. 거는 내가 어떤 수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수가 나올지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수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정론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난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만으로는. 그래서 소프트웨어만으로 만드는 난수는 우리가 소위 그 유사 난수 또는 의사 난수라고 부르거든요. 슈도 랜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 화면 공유 잠깐 해볼게요. 이거 화면 보이시죠? 이게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림 있죠? 이 그림이 뭐냐면 아무 숫자나 집어 넣은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7을 해요. 곱하기 7을 한 것이 11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4를 넣으면은
47이 28이죠. 네, 28을 11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6이 되거든요. 이 6을 다시 여기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6, 7에 42. 42를 11로 나누면은 33이니까 나머지가 9가 돼요. 9를 또 여기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9, 7에 63인데 11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55니까 8이 돼요. 요 숫자들 있죠. 4, 6, 9, 8 이것들. 이것들을 쭉 이으면은 우리가 7이랑 11이라는 숫자를 모르면 마치 난수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난수처럼 보이거든요. 요게 의사 난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이미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7이랑 12를 모르기 때문에 난수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둘 중에 이 두 개가 대충 어느 범위에 있다는 정보만 알고 있으면은 이 다음에 어떤 수가 나올지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소프트웨어만으로 난수를 만드는 방법이지만 완벽하게 랜덤은 아니다라는 거.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난수를 제가 여기다가 여기 그걸 안 써놨네. 실제로 난수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업체에서는 난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라바램프 뭔지 아시죠? 라바램프 뭔지 아시나요? 요런 램프 보신 적 있죠? 이 램프의 그 뭐 빛의 밝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쨌든 소프트웨어에 갇혀 있는 랜덤리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난수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 가지고 난수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이 뭐 들락날락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난수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난수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 모듈로 연산을 보니까 그냥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는 난수 생성 방법 중에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은 시간과 날짜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몇 시 몇 분에 누가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2024년 2월 18일 오후 1시 40분 31초에 딱 난수를 생성하면은 그걸 시드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재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저는 그 방법이 제일 진짜 난수 같아서 음, 좋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 이거 제가 제 블로그인데 제가 썼던 글인데 그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어, 마우스 바로 밑에 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스템 클락 기반으로 그 생성한 난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시스템 클락을 측정하는 코드의 실행 시간도 무작위여야 하고 그러면은 너무 위에 너무 장난스럽게 써놔가지고 그러면은 시스템 코드 실행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으려면은 시스템 코드 실행 타이밍을 일정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난수가 필요한 약간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렇게 돼서 이것도 완벽히 랜덤은 아니다라고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음, 네, 그게 여기 4번인 거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무슨 거였을까?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어떤 것인데 네,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뭐 이건 이게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그러니까 모듈로 연산을 활용하는 어떤 예시 정도로 그냥 하나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라버램프는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듈러 연산을 처음 본 게 집합론 공부할 때 봤었는데 그때는 도대체 이거 어디다 쓰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책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 재밌는 아이디어가 이 모듈러스라고 하죠. 이 모듈 산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정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그거를 특정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쪼개서 넣는 동치류의 클래스로 볼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를 이용하는 게 되게 새롭게 다가오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복잡한 기술적인 건 잘 몰라서 그냥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는 OTP 있잖아요. 은행 거래할 때 쓰는 그 OTP에 연동돼 있는 암호 시스템의 구조가 이 모듈러스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이걸 설계하면 어떻게 만들까? 막 이런 상상하면서 봤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어느 분인지 까먹었는데, 여기 수학의 즐거움에 계신 분 중에서 보안 쪽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느 수업에선가 제가 그거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 RSA를 쓰잖아요. RSA 보안 체계를 쓰잖아요. 이게 깨질 수도 있냐, 언젠가? 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혹시 제가 대답이 잘못됐으면 그분 이 영상의 밑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 대답으로는 RSA가 그 브레이크 될 것을 대비해서 그것과는 다른 또 보안 체계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수학자들이 항상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게 되게 좀 대단하고 신기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이 부분 좀 재밌지 않으셨어요? 마리 소피 제르맹이라는 여자 수학자. 여성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시기라서 이름 속이고 가우스랑 저기 편지 주고받고 했던 르블랑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써가지고. 아, 이런 거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거 보면서 참 그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가우스랑 오일러랑 라그랑주 나오잖아요. 서신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근데 아, 수학적으로 대학자들이 마인드도 되게 열려 있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은 해봤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진짜 여자가 대학에서 이제 공부해서 그렇게 연구자로서 한다는 것이 거의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학술 활동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아, 그래서 수학이 되게 열린 학문이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새롭게 항상 뭔가 닫혀 있는 공리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 됐을 때 새로운 공리를 세우고 논리를 쌓아가는 과정이 있듯이 기존의 관념을 좀 내려놓고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다는 게 수학자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도.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얘기 좀 할게요. 제르맹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사실 정수론 읽으면서 그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내용이 어려웠어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번, 두세 번을 반복해서 읽어봤는데도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적으면서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함수를 괜히 한다고 했나 이 생각이 좀 굉장히 좀 한계를 느껴가지고 아, 이거 계속 할 수 있나 이 생각을 제가 사실은 좀 했거든요. 너무 이제 수식 같은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내용에 자꾸 좀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페르마가 여백이 없다는 등 뭐 이러면 아 그런 거만 재밌고 이제 또 제르맹은 이제 그 부모의 반대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뉴턴이나 이런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플루티스트 중에 굉장히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 최나경 씨가 있어요. 최나경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플룻을 할 때 처음에 조금 집에서 반대를 했는지 어땠는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연습을 했다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뭘 잘하려면 이불을 뒤집어 써야 되나? 뭐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사실 플룻은 배의 힘으로 호흡으로 불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불 때도 힘이 드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 숨을 꽉 채워가지고 배 힘으로 이게 불어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리드가 있어가지고 그냥 입으로 불면 되는데 플룻은 리드가 없어요. 그냥 구멍을 딱 뚫어놓고 네가 네 입으로 불어라 이게 플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연습을 했다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좀 놀랬기도 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르맹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책을 읽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까지 읽기는 7, 8, 9 세 단원을 읽기는 읽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유사소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처음 듣던 어떤 말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좀 단어가 힘이 들었고, 그 수학 사 강의가 아니라 그냥 수학 단어 강의를 제가 지금 익혀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단어를 좀 늘려간다는 그런 느낌이지 내용을 이해하기는 이제 제가 너무 어려웠고요.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음소거를 했는데, 그 한 주일을 빼먹으니까 굉장히 그 텀이 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역함수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한 몇 달을 안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직 루틴이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이 시간이 좀 많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좀 한 주 쉰다는 게 엄청난 일이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젠가 그때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 한 주 쉬는 게 굉장히 크다. 이거는 뭐 제 개인 사정인데 뭐 얘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집에 딸과 아들이 한 달 간격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갑자기 했어요. 예고도 없이. 심지어 딸은 "엄마 저 내일 결혼합니다." 그러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 이제 너무나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이제 저랑 남편이 그냥 졸도할 뻔했어요.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렇게 결혼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인제 사이 될 사람 상견례를 하고, 인제 그다음 결혼 그걸 신고를 하고 양가 상견례를 한 달 있다가 했어요. 인제 너무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그래 가지고 인제 사위 첫 생일을 맞았는데, 제가 인제 사위 생일 상을 차려 주면서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서로 좀 조율을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됐으니까 어떤 것들은 서로 좀 조심을 한다든지 어떠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이제 얘기들을 좀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위한테 이제 부탁한 게 뭐냐면 "우리 집에 명절날에 제발 좀 오지 마라." 그걸 제일 먼저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딱 1 년에 한 번 그 남편 생일날에 한 번 만나고, 그다음에 다른 날은 그냥 오가면서 그냥 보자. 그 명절날은 어차피 인제 뭐 시댁이나 뭐 갈 거니까 쉬는 날이 정말 없거든요, 아이들이. 토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명절날은 쉬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우린 서로 보지 말자." 해 가지고 정말 저는 명절이 정말 1년 중에 프리한 날이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항상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항상 왔어요. 그래서 언제나 뭐 명절 되면 한 달 전부터 막 메뉴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너무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인생의 제2 막을 드디어 산다.' 이러면서 이제 너무 신나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괜히 인제 역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인제 제가 좀 고생을 엄청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참 기다려졌구나.' 하는 생각이 이 시간 들어오면서 제가 하게 됐고요. 그래도 인제 제가 수학적으로는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듣는 이 얘기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아까 인제 말씀하신 거 "깊게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라." 이게 인제 저한테 와 닿았는데 '내가 수학을 잘할 리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딱 했고요. 그래도 인제 그 인제 오지 말라고 안 하시면 계속 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 말라고 아유, 별 얘기가 말씀. 나올 리도 없을 뿐이거니와 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요즘은 당구를 잘 못 치는데 당구를 칠 때 그 뭐 구슬치기죠, 결국은. 공 4개가 있으면은 뭐 내 공 가지고 빨간 공 2개를 맞추고 상대방 흰 공은 맞추면 안 되고 약간 그런 당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쉬운 공을 몇 개 치면은 마지막에는 마무리로 조금 어려운 공을 쳐야 되거든요. 그거를 쓰리 쿠션이라고 불러요. 당구 칠 때 누가 한 명이 막 이렇게 엄청 잘 쳐서 막 앞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 어차피 쿠션에서 만난다. 그렇게 빨리 가면 뭐 하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뭐, 텍스트 수학적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여기 뒤에 한 14장쯤 가면은 그때는 이제 수식조차 잘 안 나올 겁니다, 아마도. 네, 그때 되면 어차피 우리 모두 다 이해를 못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모두 다 모여서 이게 무슨 말일까 서로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같이 중지를 모아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어디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사실 무슨 얘기인지도 잘 이해 못하고, 근데 이제 수학 초보님은 분명히 재밌어 해줄 것 같은 얘기를 하나 좀 하면, 여기 마리소피가 있잖아요. 요 당시가 아마 이제 영국의 그 유명 대학들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대학들은 여자들이 입학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니까 아마 이제 이런 일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영국의 그 시실리아 페인이라는 여자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태양이 수소하고 헬륨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논문을 쓰니까 당시에 이제 에딩턴이나 이 지도 교수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태양이나 지구나 똑같은 물질로 돼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논문거리도 안 되고 대학원도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그나마 이제 가능할 것 같은 후원자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대요. 미국으로 가서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이제 받아서, 그때 이제 하버드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연히, 그런데 하버드도 당시에 여자 학생을 안 받았대요. 그래서 그 옆에 하버드 부속 대학 같은 그 레드 클리프라는 대학의 천문학과로 입학해서 그 최초의 여성 천문학 박사가 됐거든요. 거기서 그 같은 논문을 해서. 그래서 에딩턴도 거의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그 레드 클리프라는 대학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 초보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그 러브 스토리 영화 있잖아요. 러브 스토리. 러브 네. 스토리의 남자가 주인공이 하버드 학생이고요. 여자가 레드클리프 대학교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레드클리프 뭐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영화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정말 똑똑한 남자애와 정말 똑똑한 여자애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러브 스토리가 더 애틋하게, 제가 속물 같아서 그런지 더 애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방금 찾아봤거든요. 세실리아 페인 네, 세실리아 찾아봤는데, 페인. 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음,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수소가 그러니까 지구에서 발견된 것보다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발견된 게 더 먼저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타임라인이 막 헷갈리네요. 제가 음,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네네. 네, 네. 요즘,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저거거든요.
아톰 익스프레스라는 만화책인데 그게 화학 관련된 아,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산소랑 수소 발견한 얘기가 나와요. 네. 딱 언제냐면은 그 라부아지에 때 라부아지에가 산소 발견하고 그다음에 잠깐만 라부아지에가 언제적 사람이죠? 라부아지에가 언제 사람이냐면 1700, 네, 18세기 1743년 출생에 1794년이니까 18세기에 활동했던 화학자인데 이때 라부아지에가 산소를 발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과학자가 수소를 발견하고 그런데 그 수소라는 그 헬륨인가? 제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수소인지 헬륨인지. 헬리, 아, 네, 헬륨이에요. 헬륨이 맞을 헬륨. 것 같아요. 헬륨일 것 헬리오.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수소는 네. 아니고 네, 네네 헬륨이 맞을 것 헬리오. 같아요. 네. 음, 여기 그게 나오네요. 태양이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는 걸 발표를 한 거군요. 네. 음, 제가 방금 사이트를 하나 찾았는데 요거는 슬랙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들은 참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완전히 대접받고 살고 있는데. 네. 컴퓨터 과학 쪽에 되게 유명한 그 여성 과학자가 한 명 있는데 그 나사에서 일하셨던 그 히든 피겨스 말고 아, 이름 생각 안 난다. 그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 천공 카드로 된 그 종이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무슨 해밀턴이었는데 마가렛 해밀턴. 맞아, 맞아, 맞아. 네. 네. 이것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워낙 유명한 그 사진이라서. 제가 요 화면 공유 잠깐만 해볼게요. 이 사진입니다. 음, 네. 네. 그 아폴로 계획의 항법이 적힌 그 코드. 여기서 말하는 코드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코드가 아니라 아마 천공카드였을 거예요.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사진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그 변광성 엄청 발견했던, 아, 헨리에타 리비트. 맞아. 이분도 그 유명한 케이스죠. 이게 되게 좀 재밌,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당시가 언제냐면은 딱 요 19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1900년 전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 똑같이 일을 해도 남자들이 훨씬 더 급여를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급여 좋은 데를 찾아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남자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그 좀 나이 좀 있으신 과학자가 아마 여기 이 글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에드워드 피커링. 에드워드 피커링이 어 그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천문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필름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감광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뭔가 아주 약한 빛이 찍히면은 그거 좌표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다른 거랑 비교하고 약간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 작업들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아씨, 그래? 그러면 어디 사람 없나? 근데 주위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 그 아마추어 과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변광성을 측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재밌게 표현한 어떤 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그 찾으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의외성이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벽을 깬 과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할까? 좀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런 스토리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떠 있는 탭들 제가 오늘 다 정리해서 슬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비트도 그 아까 얘기한 레드크라프 아, 그래요? 대학 졸업입니다. 네. 여튼 아, 그냥 하여튼 뭐 탑 여성 그 당시 1900 초기만 해도 그냥 탑 여성 과학자들은 갈 수 있는 최고가 그 영국도 아니고 그냥 레드클리프로 갔다 그래요. 음, 아, 여성 수학자 얘기 뒤에도 또 나오는데 이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9장에 나오는 소피아 바르실리 에브나 포발레프스카야. 이분 네네네. 여기 일하는 또 대단한 게 벽지에 붙어 있는 그 벽지를 누가 수학책으로 도배를 해놨는데 그걸 보고 독학을 해서 해석하게 대가가 되었다는 걸 보면 아, 될 사람은 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느끼는 것 같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성분들에 있어서 유리천장이 사실 아직도 좀 있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없지 않은데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릴 때 하셨는데 저는 되게 지금 돌아가셨지만 되게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독학으로 대학원까지 그 막 가발 공장 같은 데 일하시면서도 놓지 않고 공부를 계속 쭉 하셔서 하셨는데 제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한테 딱 한마디 해주신 말이 기억이 나요. 유리천장을 깨려고 하지 말고 유리천장을 딛고 올라서 그 말씀을 딱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되게 맞는 말 같아요. 유리천장을 딛고 올라선 후에는 아무도 그 천장을 깰 수 없다고. 그게 오히려 딛고 올라선 후에 너의 위치를 결정하게 된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사회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점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더 평평한 유리 바닥이 생기는 날이 오겠죠. 네. 유리천장을 딛고 일어서면 유리 바닥이 되는 거군요. 이 그래도 정수로는 학교는 진짜 어렵긴 좀 했던 것 같아요. 자유롭지가 않나?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한 10분 정도만 더 얘기하다가 오늘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저 네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네. 사실은 정수론 파트만 한 세 번을 읽은 것 같거든요. 저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아까 왕초보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공감이 됐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이 모듈러스라는 게, 그러면 이 정수론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의 수체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모듈러스의 개념이 저는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근데 아까 음, 설명을 해주셔서 아 조금 이해가 되긴 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아직도 명확하게 지금 와닿지가 않아서 근데 맞습니다. 네, 와닿지가 네, 않습니다. 저는 약간 저는 정답은 아닌데 저도 비슷한 입장에서 읽다가 예, 조금 예. 한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감의 지점이 있었던 게 시계에 이걸 비유한 내용이 있었어요. 오 이 맞아요. 저도요. 네, 그거를 네.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처음 집합론 때 배울 때 전혀 몰라서 모르고 있다가 오늘 이거 책을 다시 보면서 옛날에 강의 들었던 거 막 꺼내가지고 생각하고 보면서 다시 떠올려 봤는데 12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00시가 있고 그게 시계가 60분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분침은 항상 그 12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아까 그 나머지, 나눗셈을 한 다음에 나머지만 남았을 때 똑같은 나머지가 남는 수를 동일한 집합의 대상으로 본다는 관점이 그 모듈러스 산수인데, 아, 이거 어디다 쓰지 음, 했는데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머지가 시간도 같은 애들, 그렇지만 음계를 설명할 때도 저는 저번에 맞아요. 왕음사 할 때 그때 모듈러스를 어, 처음 사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 이해가 안 어. 됐는데 음계를 설명할 때 모듈러스로 하니까 그게 수학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수학이라는 게 그냥 뚝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그때 조금 해봤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코드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음, 저 음악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러면 음색은 다르지만, 예. 카포를 굳이 모듈러스랑 연결하면 어떤 말이 가능한 거예요? 잘 못 들었습니다. 뭐랑 뭐를 무엇을 연결한다고 말씀하세요? 연결하면요? 어, 그 기타 칠 때 그 코드 쉽게 치려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렇게 집게 카포.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걸 카포라고 부르는군요. 뭐라고 부르는지 그, 몰랐어요. 어, 그거를 기타에서만 쓰나요? 제가 다른 거에서 쓰는 거를 못 보긴 했는데, 기타 쓸 때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진 음, 않은데 다른 본 기억이. 현악기에는, 다른 현악기에도 편할 것 같은데, 왜 기타에서만 쓰지? 그 카포를 그러면 이제 모듈러스랑 연결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그 같은 모듈, 그것도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시계로 얘기하면 0하고 12가 뭔가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같다고 얘기해요? 0하고 12는 모듈러스에 따르면 뭐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의 저희 개념이 그냥, 저희 그 분의 얘기하면 개념. 그냥 나머지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네네네. 뭔가 다른 용어가 있을 법도 해서. 음, 아니면 뭐, 수학에서, 어, 음, 음, 수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수학에서 중요한 좀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같다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게 중요한 사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0과 0, 12, 24, 36 전부 다 다른 수잖아요. 네, 그런데 12로 나눈 나머지는 똑같죠. 네, 전부 다 12의 배수들이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12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수들은 나는 전부 똑같다고 보겠다. 네, 그러면은 또 뭐랑 같냐면은 1, 13, 뭐 25 이것들도 전부 같은 수가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그리는 게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뻘소리를 하고 있다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댓글에다가 얼마든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말은 해두어야죠.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정수라고 칠게요. 정수가 여기 0,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다 다르죠. 이거 두 개는 다르고 이거 두 개는 다르고 이거 두 개는 제가 요거 all eyes on me를 하겠습니다. 다 다르죠. 서로 정수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2는 너무 크니까 한 4쯤이라고 칠게요. 이게 4, 5, 6. 자, 여기에 어, 자연수라고 칠게요. 0보다 큰 걸 다 자연수라고 칠게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데 제가 이거를 분할을 하고 싶어요. 똑같은 자연수 집합인데 제가 요러한 덩어리로 나누고 싶어요. 덩어리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는 4의 배수들을 다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는 나머지가 2인 것들. 그러니까 2, 6, 10, 14. 그다음에 여기는 3이니까 3, 7, 11, 15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제가 뭐라고 선언을 할 거냐면은 이 집합 안에 있는 것들, 이 집합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것들이야. 표기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대. 라고 선언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도
표기만 다를 뿐이지, 즉 기호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0과 4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0과 4를 다르다고 보는 어떠한 체계 안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우리가 다른 체계를, 그것과는 다른 체계를 만들면은 0과 4를 똑같다고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확장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는 일이 네, 생겨요. 음, 이, 네, 이 집합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 집합은, 음, 그러니까 4로 나눈 나머지를 여기다, 여기 대괄호 안에다 적는 거예요. 이 집합은 제가 뭐라고 적을 음, 거냐면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음, 이건 이렇게 적을 거고요. 이건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이 집합과, 지금 제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건 집합이거든요. 이 음, 집합과 이 집합은 집합인데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집합에서 아무 숫자나 하나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 0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아무 숫자나 하나 가지고 와요. 9 가지고 왔어요. 더해요. 9가 되죠? 9는 뭐랑 똑같냐면 1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음, 무슨 말이냐면은 0은 여기서 가져온 거죠. 9는 1에서 가져온 거죠. 두 개를 더하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 집합 간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듈러스 음, 연산에 나오는 그 음, 여기 모드 뭐 4로 쓴 다음에 음, 1, 5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여기 보면 음, 등호가 아니라 이 짝대기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러한 집합만 보면은 당연히 1이랑 5랑 다르죠. 다른데 4로 나눈 나머지가 같으면은 그 두 개는 우리는 그냥 똑같다고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고 났더니 되게 재밌는 연산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모듈로 연산의 출발점이랄까? 시작점? 그 모듈 연산이 갖고 있는 그 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시작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뭐 음, 페르마의 소정리도 나오고 뭐 그 암호 체계도 음, 나오고 소인수 분해가 음, 어려우면은 뭐 암호를 깨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첨언을 그, 하면 저거를 도대체 어디다 쓸까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그냥 제가 아는 분야의 약간 그냥 피상적인 지식이긴 한데 저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시는 금융시장인 것 같아요. 그 금융시장에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의 데이터들이 오가고 알고리즘 트레이닝도 많아지고 하면서 어떤 거래 대상과 거래를 하는 상품과 거래의 형식을 그 구분하는 정보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 모듈러 연산을 이용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 그 시스템을 제가 설계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런 식으로 어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있어도 그 주식이 항상 같지 않잖아요. 개장돼 있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가격의 등락이 있고 종목의 그 거래량의 변동이 있는데 그걸 그냥 어떤 특정 개인의 아이디나 상품 코드만 갖고 거래하기에 무리가 있을 때 그 중간에 저런 트랜잭션 코드들을 꽂아 넣어주면은 그 거래의 안정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그걸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는데 이걸 만든 수학자들은 그냥 아 이렇게 만들면 참 신기한 연산이 가능하겠구나라는 호기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쓸 때는 굉장히 파워풀해진다는 게 또 재미있는 것 같고요. 수학은 사실 그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고 볼 때. 어떻게 이거를 뭐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음, 수학 공부를 해봐도 참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써지나? 음, 여기
지금 이게 우연히 지금 음, 잠시만요. 제가 화면, 네, 지금 음? 한번 써보세요. 네네. 아니 요 윗그림에다 쓰면 됩니다. 아, 윗그림이에요? 여기요? 네. 네네네. 네네, 네, 여기다 그냥 쓰면 됩니다. 네. 지금 우연히 지금 이제 이렇게 12로 우연은 아니죠. 네, 12가 익숙하니까 이제 12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그 음악과 수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제 이 모듈러스 12 모드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12음계라고 치면 걔 자체가 이 0을 C라고 하면 이제 요 13, 13인가요, 그럼? 그 13이 이제 그 한 옥타브 높은 C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은데 12. 그러면 10인가요? 그럼 네. 이게 정확하게 맞나요? 네. 아니구나. 아니구나. 12음계니까 아, 12위가 네, 정확하게 도는 도가 네, 되고 솔은 네, 솔이 되는 요렇게 거죠. 되는 거죠? 네, 예. 요렇게 되는 거죠? 예. 네, 25, 2, 3, 12음계를 4. 바꾸는 그러면 거기 이제, 때문에. 예, 예. 네, 요렇게 하고, C 샵, D 샵,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얘가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파티션이 이렇게 매겨지는 게 12개가 생길 텐데, 그러면 이제 얘가 같으면, 그러니까 모듈러스 수학적인 용어로는 얘와 얘가 뭐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어, 그런 게 뭐가 있나 제가 잘 몰랐어요. 아유, 저기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면 얘를 카포라 그러는데 저는 그 피아노 저기 아무것도 악기를 못 치지만 이 얘를 하나도 안 달고 연주를 하다가 그거를 뭐 코드를 올린다 내린다 하면서 하는 일은 연주자가 얘를 꽂고 똑같은 코드를 잡더란 말이죠. 그러면 걔가 수학적으로 뭔가를 똑같이 제가 너무 거친 단어를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수학적이지 못한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뭔가를 연주자는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서 뭔가 여기서 일로 수학적으로 여기 그냥 숫자로 얘기하면 플러스 1을 한 이게 플러스 1을 음, 한 어떤 행위 어쩌면 음, 카포를 여기 첫 번째 단게 이렇게 플러스 1을 한 거에 대한 행위를 한 것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그렇지 근데 않더라도 그냥 제 생각은 그렇게. 어, 그 음계에서 소리 고조가 현의 길이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는 네, 기타를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이걸 사용을 했다는 거는 현의 길이를 짧게 하는 셈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지금 네네, 현을 막았으니까. 그래서 네, 높은 음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기타를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좀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음, 소리의 높이와 현의 길이가 반비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높은 음을 내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거 비슷한 내용이 9장에 아마 나왔을 거거든요. 풀이의 얘기 나올 때. 이게 안 그래도 음, 그 얘기할 때 그 수학 초보님께서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 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옥타브가 올라가는 게 여기서 여기 한 옥타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물리적으로는 뭐랑 똑같냐면은 요 현 있죠. 현의 길이를 딱 절반으로 만들면 한 옥타브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또 절반으로 음, 만들면 또 한 옥타브 올라가고. 이거 좀 재밌는 구조 아니에요? 길이는 음, 곱하기인데 옥타브는 음, 더하기가 되는 거. 음. 이게 뭐냐면은 로그예요. 로그 또는 지수함수라고 불렀던 그것. 뭐 로그랑 지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우리 역함수에서 역함수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그 카포 이미지를 붙여주셨는데 카포를 만약에 만약에 여기 현이 이렇게 기타가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카포 만약에 기타 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카포를 정확하게 중간에 딱 집었다. 그러면은 모든 선들이 정확하게 한 옥타브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카포를 만약에 여기 한 중간쯤에 집었다. 그러면은 적당한 데를 잘 집으면은 딱 뭐 적당한 요 하나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올라가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그게 저도 좀 재봤는데 그 기타 그 중간중간에 그 가림 막이 그게 딱 그 로그 스케일이더라고요. 그 음, 선형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정확하지 않고 적당히 손을 잡아도 그 음이 그렇게 요 음기에 맞추게 소리가 나게 한 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그 아, 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요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보고 싶은데 제가 요거 한번 그러면 보여드리고 제가 조금 시간 있으면 네. 질문을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뭐 아, 네네. 내가 계속 궁금한데 풀리지 않는 질문인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어쩌고 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 1, 1이면 얘하고 얘가 B가 이제 유리수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무리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피타고라스는 얘 요 간의 간격을 다 유리수의 비로 했단 말이죠. 기타만 음, 봐도 유리수의 비로 해서 뭐 2대 3이나 3대 4 이런 아주 예쁠 것 같은 음들을 기본 음계로 해서 근데 실제로 그게 또 귀에 아름답게 들리고 근데 그런데 나중에 피타고라스는 12음계가 아니에요. 네네 네. 피타고라스 음계는 7음계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바 평균율 이후로 그걸 정확하게 12등분을 한 거지. 그 이전에는 네네. 그렇게 못하고 3분의 음, 2에서 소를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3분의 2에서 파를 찾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7음계인가 그 정도로 해서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음, 음이 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네. 바흐 평균율 이후로 정확하게 이제 그 음을 나눠 가지고 해서 지금 피아노가 된 거지. 그 이전에 거는 소리가 그쵸. 다릅니다. 네네. 네. 네, 그렇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아주 2분의 3 하는 예쁜 게 나오고 뭐 예, 그러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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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흐가 이런 거는 좋은 김이 어려우니까 그냥 예. 정확하게 평균율로 12 등분을 한 거죠. 예, 정확하게 12등 요 사이사이를 해가지고 예, 반음 같은 것도 끼고 예, 해서 예, 그래서 그냥 2를 그러면 이제 예, 여기서 예, 이렇게 올라갈 때 X가 올라가서 X가 12개가 되면 음이 2배가 되니까 X는 이렇게 잡아서 평균율을 만든 거잖아요.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피타고라스 이거 얘처럼 네. 진짜는 무리수인데 우리가 편안히 유리수다. 이것처럼 우리가 귀에 진짜로 예쁘게 들리는 거는 평균율인데 피타고라스가 얘기한 거는 순정률이단지 아니면 이 음악의 경우에는 반대로 순정률이 진짜고 순정률로 하자니 너무 좋은 음이나 악기를 만들기 어려워서 바흐 이후에는 평균율을 쓴 건지 그런 게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순정률에서 평균율로 이제 옮겨왔고 지금은 24음계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 이제 피아노로 12음계를 다 누르지만 한 50년 후에는 피아노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24음계를 쓰면서 달라질 수도 있고 음, 그것도 다 변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음, 음, 음. 음.
피타고라스는 단순히 좀 이제 듣기 좋은 소리를 찾아가면서 계속 음을 발견해낸 거고, 그 현의 길이에 따라서 발견해낸 거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사이 간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솔은 뭐 3분의 네, 1지 나중에 뭐 락 하면 뭐 몇백 분의 몇 이런 식으로 간격이 달라지기 네, 맞아요. 때문에, 예, 네, 결국은 그렇게 11루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4음계라든지 뭐 100 몇 음계 이런 식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 100년쯤 있다가는, 아, 순정률 지나서 바우 평균율 지나서 뭐 이러고 있겠죠. 음, 네. 저는 이런 거 궁금하던데요. 아, 이런 궁금하다면 이런 게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현의 길이가 절반이 되면 한 옥타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의 길이가 짧아지면은 이 진동하는 주파수가 달라지는데 분명히 다른 주파수인데 왜 우리는 똑같은 음인데 그 음의 높이만 달라졌다고 느끼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 이거 이런 것들 관련 논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네. 그게, 그래서 어, 그게 타고난 건지 학습적인 건지도 막 연구하는 논문도 있고요. 음, 음, 그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아마 그 구장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지 싶은데 그 악기 소리가 그냥 그 주파수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모닉스가 이렇게 그 조합이 돼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 때문에 두 개가 주파수가 달라도 그러니까 이게 단일 주파수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하모닉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옥타브가 높아져도 그 주파수들이 겹치기 때문에 같은 소리처럼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그러니까 단일 주파수라도 비슷한 소리라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음, 음, 제가 음. 요거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보고 싶거든요. 어, 제가 예전에 무슨 또 장난을 쳐봤냐면은,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혹시 양캐치라고 아시나요? 요거 사운드를, 쉐어 사운드를 해야 되지, 아마 들릴 거예요. 요, 음악 소리 들리시죠, 지금? 네. 네네. 네. 요런 게 있는데, 그냥 이게 다예요. 몇 초 간격으로 그냥 고양이가 뛰어다니고, 이 음악이 한 20초인가 30초 정도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음악인데, 한때 밈으로서 되게 유행했던 요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음, 이걸 가지고 무슨 장난을 쳐봤었냐면, 제가 사용하는 그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래밍 그 언어인데 양캐에서 연주를 해봤어요. 연주를 어떻게 했냐면은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사이트가 아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저 양캐 제가 좀 전에 들려드렸던 그 악보가 있거든요. 그 악보를 가지고 악보를 한 하나하나 높이 그다음에 길이 전부 다가 악보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고 여기 뭐 D샵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나 다 쓰고 여기 16분음표, 8음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주파수 있죠. 요, 여기 440이 어디 있을 건데 여기 440 기준으로 440 기준으로 이게 그 센터에 있는 라, A잖아요. 이거 기준으로 또 네, 주파수 라, 테이블을 여기 예.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드를 짜봤어요. 이걸 이 주파수 기준으로 연주를 해라 라는 코드를 짜봤거든요. 여기 이제 실행해 볼게요. 이런 거를 잠깐만요. 이거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멈추더라? 어떻게 멈추는지 까먹었다. 됐다. 다행이다. 제가 이 재밌네.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
Y 트랩을 보면 되겠다. 우리가 소리라고 듣는 게 사실은 어떤 신호거든요. 어떤 신호냐면은 삼각함수 신호예요. 제가 이거 확대해 볼게요. 지금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이 코드로 한 게 뭐밖에 없냐면은 이러한 사인 그 삼각함수 신호를 만든 것밖에 없어요. 지금 혹시 플롯이 보여야 되나요? 아, 플롯 안 보이시나요? 네, 잠깐만. 안 네.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나? 네, 아, 네.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네네네. 제가 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은 이런 사인파 만들어 가지고 이 사인파를 그냥 어떤 함수에다가 집어 넣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플레이 하고 했더니 좀 전에 그 음악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러한 주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음이 나오고 또 저 뒤에 가면은 또 다른 주기가 있을 거예요. 주기가 달라지면은 또 어떤 음이 나오고 이런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이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약간 좀 너무 그 간격이 듬성듬성해서 깍둑깍둑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사인파인데 이걸 만약에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만들면 얼마나 거친 소리가 나올까? 이거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해보려고요. 다음 시간에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네. 요게 악기마다 아까 얘기하신 그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가 악기 음색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3배짜리가 많은 악기가 있고 2배짜리 고조파가 많은 악기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소위 음색이라고 부르는 걸 결정하는 거죠. 네. 근데 요걸로 하면은 그개 뭐라 그러죠? 음을 이렇게 몇 배 하거나 이거 되게 쉽게 하겠네요. 지금 하신 걸로 하면은 어딘가에 뭐 이렇게 곱하기만 하면 될 거. 그렇죠. 네. 여기선 어, 뭐 거의 그거네요. 신디를 뭐죠, 그거? 신디사이저. 신디. 네, 어. 신디사이저를 아주 초보적인 신디사이저를 그냥 에뮬레이트 한 거죠. 와, 너무 멋있다. 요- 옛날에는 지휘자가 이제 오케이 단원들이 뭘 잘못했을 때는 지휘자 키로 이제 다 캐치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로 정확하게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 틀렸다를 다 캐치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지휘도 이제는 그렇게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다.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는 진짜 뭐든지 뭐. 이번에 축구도 보니까 뭐 엉덩이 조금 더 커서 옵사이드 걸리고 뭐 그러던데. 근데 지휘를 그렇게 하는 거는 지휘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게 단순히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 천장에 연주자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네, 그것도 있고 사실 그 지휘하시는 분들이 청력이 점점 약해지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네, 자신의 어, 청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체 구조가 변하면 몸을 듣는 청음 구조도 변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 고막도 있지만 사람이 몸으로 듣는 소리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골전도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변했을 때 어느 스트레스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기기로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야구에서도 볼 스트라이크 판정을 로봇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한 적이 네.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어 해가지고 하다가 관뒀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 앞에 그걸 딱 존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어 했대요, 그걸. 실제적으로. 이 그게, 인간미가 있어야 네네.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 심판이 이 정도는 스트라이크, 이 정도는 볼이라고 판단했던 거랑 그러니까 로봇?
AI라고 할게요. AI가 판단한 거랑 너무 음, 달라서 거기에서 또는 음, 이질감도 굉장히 컸다고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실제로 그 공 트래킹한 걸 보면 정말로 스쳤어요. 스트라이크 존을. 어, 그런 것도 있었고. 왜 그 야구는 포수들이 이렇게 공 잡을 때 프레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요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속이는 것도 이제 못할 거고. 재미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오늘도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 야구 얘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부터 안 SF 얘기 안 믿었어요. 나오고. 10시에 마친다는 걸. 그러게 말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을 30분을 끌었네요. 11시가 안 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관계로 오늘은 저희가 실장 요거 하나 봤습니다. 정수론 얘기하다가 어쩌다 보니 음악 얘기로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야구 볼 스트라이크 판정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25일이죠. 그때는 음, 미적분 얘기가 나옵니다. 미적분은 참 많은 분들이 많은 감정을 느낄 만한 주제이죠. 한번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또 한 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